세 번째, 자 얼마나 더 덥냐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더 덥음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또 이제 우리는 철학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철학을 해야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7주가 연속으로 엄청나게 베스트셀러 1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쇼펜하우어라기보다는 쇼펜하우어의 해설서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가지고 있던 철학을 그 사람도 책으로 썼습니다. 책으로 썼는데 그 책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니까 그걸 이제 조금 더 쉽게 현대인한테 맞게 해석해가지고 쓴 해설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고려대 교수님 한 분이 이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라는 책을 내셨고, 이 책이 지금 7주 넘게인가 베스트셀러 1위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스트셀러 1위를 엄청 오래 하고 있다는 거는 진짜 정말 많은 사람이 읽었다는 뜻인 거고, 많은 사람들이 쇼펜하우어를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철학을 기본적으로 약간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딥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다면 좀 신뢰를 얻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좀 속성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해설서 마흔에 있는 쇼펜하우어 책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서 쇼펜하우어 책을 많이 읽는다라는 거는 마음이 아픈 사람이 많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에서.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는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마음이 아픈 사람이 많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쇼펜하우어가 썼던 이제 가장 자기 철학을 잘 넣어놓은 책은 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책이거든요. 보기만 해도 베스트셀러는 절대 안 될 것 같죠? 잘 팔리지도 않을 것 같고, 저도 읽기 싫은 느낌의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책을 1818년에 썼습니다. 쇼펜하우어 본인은 1788년 출신이에요. 출생한 사람이에요. 엄청 옛날 사람입니다. 그리고 1788년에 태어나서 1818년에 이 철학책을 쓰고서 그때는 무명이었습니다. 알려지지도 않았고요. 쇼펜하우어가 40대가 되는 1830년대에 들어서야 좀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18년에 이런 책을 썼고, 근데 알려진 이후로는 프로이트, 유명한 심리학자잖아요. 프로이트한테도 영향을 끼쳤고, 니체한테도 영향을 끼쳤고, 이 쉐렌키에르 케고르라고 유명한 철학자가 또 있습니다. 그 철학자한테도 영향을 끼쳤고, 그리고 그 철학자들한테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그 후대 철학자 전부한테 영향을 끼쳤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되게 후대 철학자들한테 영향을 많이 끼쳤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릴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책 제목에 모든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심플하게. 그러니까 의지와 표상이라는 거에 모든 세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잠올 수도 있는 주제인데, 의지를 뭘로 봤냐? 욕구로 봤습니다. 나의 욕구는 다 의지라고 봤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20대 때의 욕구와 40대 때의 욕구가 다르거든요. 20대 때는 별 생각이 없습니다. 뭐만 해도 즐겁고, 그러니까 제가 8살 때는 노마골드만 하루에 2개 먹어도 너무 행복했잖아요. 그러니까 텐텐 이런 거 하루에 2개 먹는 게 너무 행복했는데 20대는 그게 행복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20대 때는 그냥 뭐 여자친구랑 손잡고 뭐 그러니까 차 렌트해가지고 어디 놀러 가고 이런 것도 행복이에요. 근데 그게 40대의 행복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인지를 하든 인지를 못하든 어떤 욕구가 있는데, 근데 대부분의 욕구는 그 나이 때는 아직 인지하지 못한 욕구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나의 욕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은 욕구를 가지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인지를 했든 못했든 언젠가 가지게 될 욕구까지도 다 의지라고 봤습니다. 이 나의 의지가 모두가 이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표상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책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책상이라는 것조차도 제가 이제 만질 손이 있으니까 이 손으로 느끼니까 책상이라는 걸 느끼는 거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이 제가 느끼는 책상과 이 다른 분들이 느끼는 책상이 다른 거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시계를 보는 것조차도 시계를 볼 눈이 있기 때문에 그 눈으로 인지를 하니까 저걸 눈으로 본다라고 생각할 뿐인 거지. 그러니까 표상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쇼펜하우어가 한 얘기가 뭐냐면, 요 세계에서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나의 의지와 이 표상에서 모두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지와 표상 모두가 나를 속박하는 족쇄일 뿐이며 그 족쇄에서 벗어나야 인간은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뭔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어제 들으신 분이 사이비?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이 불교 철학이 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색직시공, 공직시색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불교 철학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색은 곧 공이며 공은 곧 색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쇼펜하우어는 이게 욕심이 있기 때문에 번뇌가 생긴다라고 불교에서는 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 쇼펜하우어는 이 우파니샤드, 그러니까 힌두교이자 불교의 그 철학서예요. 철학서인데 경전입니다. 경전인데 그거의 영향을 되게 크게 받은 사람입니다. 실제로 쇼펜하우어가. 그래서 이 사람이 좀 몇 가지 말을 통해 가지고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좀 소개를 드리자면요.
그 긴 시간 동안 그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가는데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들어갈수록 내가 이걸 몰랐다고 나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인 거죠. 찾아가는 과정에서 여태 내가 알았던 나와 앞으로 내가 알게 될 내가 진짜 많이 다르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이런 발견에 우리는 서로 스스로가 깜짝 놀란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알지 못했던 욕망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깜짝 놀란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당신은 지금 하는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욕망은 결핍에서 생긴다.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생기는 것이다. 만족이 안 되는 이상 고통이다. 그런데 어떤 만족도 지속성은 없다. 만족은 새로운 욕망의 출발점인 뿐이다 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욕망이 있는 이유는 만족이 있으니까 생긴다 라는 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지, 욕망이라는 것부터 벗어나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예 만족조차도 없는 상황이 되면 욕심도 안 생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는 와중에 좌절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만의 역사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인생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의 길로 들어선다. 그래서 이 고통받는 거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좌절을 겪고 고통을 받으면 결국 이거는 나의 지혜가 된다는 얘기를 좀 어렵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인생의 최초 40년은 내게 텍스트를 부여하고 나머지 30년은 그에 대한 주석을 부여해준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차피 사람의 그 인생관은 40살까지가 끝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냥 그 삶에 대한 주석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변할 수 있는 거는 40이 끝이고 40부터는 그냥 삶에 대한 주석이다 라는 얘기를 이 사람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안 변한다는 거죠.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순간부터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냥 그대로 살아간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일 남의 눈을 의식하는 태생적인 결함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마음의 평화와 힘은 매우 커진다. 남을 의식하고 살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처럼 되고자 하기 때문에 자기 잠재력의 4분의 3을 상실한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자기의 자아를 찾는 것보다는 야 너 뭐 하고 싶어? 뭐 해야 돼? 그러니까 서울대 가야지. 뭐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정석을 정해놓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되게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쓸데없는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비를 하니까 굳이 그러지 말고 너의 삶을 찾아가라 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이 쇼펜하우어가 되게 아싸였어요. 그러니까 좀 아싸 찐따 느낌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요 아싸 찐따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사교를 되게 싫어했습니다. 사교 모임, 사람을 만나고 뭐 하는 걸 되게 싫어했고, 얼마나 싫어했냐면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고독으로 두 가지 이점을 얻는다. 첫째, 자기 자신과 함께할 시간. 둘째, 타인과 함께하지 않을 자유라고 얘기를 할 정도예요. 사교성이란 지성과 반비례한다. 그 사람이 매우 비상적이라는 말을 듣고 있다면 그는 위대한 특징을 지닌 뛰어난 사람이라는 뜻이다. 건강 다음으로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마음의 평정은 사교 때문에 위험해진다. 고독이 없었다면 인류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고, 음식을 절제하면 몸이 건강해지듯 사람과의 만남을 자제하면 영혼이 건강해진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성과 사교를 완전 반비례한다고 보고 사교에 대해서 극혐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생각을 했냐, 이 사람이 원래 감수성이 되게 짙은 사람이었거든요. 감수성이 되게 짙은 사람이었는데 이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20살 젊었습니다. 그 20살 젊은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그러니까 쇼펜하우어가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시자마자 이 살롱이라는 사교 모임에 엄청나게 많이 나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살롱이 이제 그때 당시 프랑스의 좀 지성인들의 문화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도 독서 모임 나가잖아요. 독서 모임 왜 나갑니까? 책을 읽을 거면 혼자 읽으면 되지. 독서 모임을 나가는 이유는 내가 읽은 책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이 사교의 목적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독서 모임을 나가는데 살롱도 이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의 어머니는 이 살롱을 되게 열심히 나가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 쇼펜하우어는 그거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하게 됐었어요. 맨날 어머니가 사교 모임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 그때 이후로 이 사교라는 거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결국 쇼펜하우어의 철학 또한 어머니의 그늘 아래에서 완성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정리를 좀 드리자면,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제 왜 사람들이 쇼펜하우어에 열광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만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되게 좋아했어요. 고독을 되게, 그러니까 좋은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1인 가구가 40%에 달할 정도가 됐어요. 우리나라 사회가.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러는 와중에 서로 간의 의심은 점점 더 커집니다. 사회적 신뢰는 점점 낮아지고 있고, 내가 이 사람이랑 놀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나는 점점 고독해지는데, 대부분의 서울에 올라와 있는, 지방에서 올라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독합니다. 그런 고독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없다면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고독이 나쁜 게 아니구나,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답을 가장 명쾌하게 주고 있는 게 쇼펜하우어의 말이니까 이 쇼펜하우어가 잘 팔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정리를 드리자면, 독일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에 대한 해설서가 수주째 베스트셀러 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그에 져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 잘 나타나 있고요.
인지했든 인지하지 못했든 욕구를 의지로 보았고 존재하는 모든 것을 표상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속박의 요소이며 두 가지 모드로부터 탈출해야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주장을 했고요. 불교의 철학과 꽤나 비슷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도 이 힌두교이자 불교의 경전인 우파니샤드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문명의 시기가 매우 길었고 40대를 넘어서야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근데 웃긴 거는 쇼펜하우어가 알려지기 시작하고 나서는 사교를 되게 좋아했다는 겁니다. 결국 스스로가 스스로의 철학을 증명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도 욕구를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걸 증명해버린 사람인 건데 누구보다도 인간과의 사교를 증오했으나 이 누구보다도 이 인정을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단련시킬 수 있다면 단련시키면 좋겠지만 그 마음 단련이 힘든 사람들은 그래도 사교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외로운 사람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로운 사람들과의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짜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 주에 준비한 이슈였고요. 경상수지 발표가 있었습니다. 40조 달러 정도 나왔고요. 또 이제 실업률 3.3% 나왔습니다. 3.3% 나왔는데 여전히 40대 취업자가 계속 줄어요.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유 재고 발표가 있었고 10년물 채권 입찰 있었는데 이게 4% 나왔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준금리 결정이 3.5% 동결을 했고요. 그리고 이창용 총재가 얘기하기를 그 PF 사태나 경기 침체 상황을 봤을 때 인하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물가 상승 압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적어도 6개월 동안은 내리지 않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금리 인하는 없을 겁니다라고 이제 선을 그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높게 나왔습니다. 코어 CPI 0.3%인가 나왔고요. 이 CPI가 3.4% 나왔습니다. 높게 나왔는데도 시장은 좀 하락하는데 싶더니 장 막판에는 또 상승 마감했죠. 그래서 이것도 좀 웃깁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받아들여야 되나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조금 낮게 나왔던가요? 200K 나왔던가요? 하여튼 그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30년물 채권 입찰도 4.24 정도 나왔습니다. 4.24 정도 나왔고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강의 시작할 때 나왔겠네요. 그리고 이제 무역수지 또 발표가 점심 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겠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중국의 4분기 GDP 발표가 있겠고 한국의 M2 광의 통화량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미국의 소매 판매, 20년물 채권 입찰 정도에 집중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 주에 준비한 이슈였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